관련 법령의 이해.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은 사용 승인 기준 10년 이후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의한 수시점검이 있으며 건축사 사무소, 건축감리 전문회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을 완료하여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합니다.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리 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용 시설의 구조와 시설 기준은 행자부와 국토교통부의 불령에 의하며 이용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특별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참가자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트랙시설 관련 행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시설 및 장비관리 재규정을 마련하고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설과 장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코스 및 도로 보수 상태를 항시 점검합니다. 운영요원들은 안전교육 및 장비관리 요령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일정 자격,
또는 전문성을 구비한 운영 책임자를 배치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무면허 도로주행 금지, 과속, 안전거리 확보, 도로 및 단체 라이딩 시 통행로 준수 사항 등 도로교통법 준수를 강화합니다. 적절한 체험 복장을 갖췄는지, 기본 안전 장비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헐거운 복장 착용 시에는 부품에 끼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설 구조 및 코스를 숙지해야 합니다. 체험 전 코스 및 위험 구간은 사전에 안내하고 위험 구간은 반드시 사전 점검하며 안전 펜스나 안전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조작법, 구조적 위험성 등 장비 사용법에 대해 사전 교육합니다. 탑승 전에는 이용자 주의 사항과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험 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상시 긴급 응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시설과 장비 관리는 책임자를 두어 운영합니다. 정기점검 및 관리기록부를 운영합니다. 코스 주행로의 사고 위험 물질을 제거하고 도로 보수 상태를 점검합니다. 규격 장비를 이용하고 정비일지 작성 및 비치를 해둡니다. 위험 예상 시설 및 지점에는 경고 및 안내문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운전자의 코스 이탈 및 탑승 대기자 안전을 위해 코스 외곽에 안전 펜스를 설치합니다. 교육장 및 대기 장소를 확보 관리하고 체험장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가 시간을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사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레저 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적, 지리적 환경과 모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상 사고 시 심각한 중상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경제적인 손실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저 스포츠 사업자는 시설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은 시설의 설치, 배치, 작동, 환경, 안전보호장치의 결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의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 설명, 시설 및 장비의 잘못된 사용, 시설의 방치, 참여자의 상태 방치, 수용인원 초과, 이용자의 시설 및 장비의 잘못된 사용이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 및 제조물 업체의 표준 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법적 기준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평소 레저 스포츠 활동에서 각종 위험 요소 인지,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함양, 주기적 모의 훈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처치,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기록 보관.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란 레저 스포츠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가지 트랙 시설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ATV는 급브레이크, 운전 미숙, 과속 및 정비불량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카트는 브레이크와 엑셀의 혼동, 조작 미숙, 정비불량 등으로 사고를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MTB로 불리는 산악자전거는 무모한 도전 및 과속에 의한 조작 미숙, 안전장구 미착용에 의해 상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ATV 사고 사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락 및 전복 사고입니다.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ATV 한 대가 7m 아래 강변으로 추락해서 운전자 김 씨, 장 씨가 크게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간이 해수욕장에서 전복 사고로 운전자 윤 씨가 차량 아래에 깔려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경우 급경사나 급회전, 장애물 등 주행 코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했었으며, 레저용의 경우 자동차처럼 회전을 할 때 두 개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차동장치 미장착으로 전복 위험을 높여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자 과실로 인한 사례인데요. ATV 체험장에서 직원이 박양을 안고 함께 탔으나 커브를 도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발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ATV 구동부에 발이 끼어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동승 운영요원의 과실로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입니다. 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1시가 운행하던 ATV가 앞서가던 사람을 들이받는 등 연쇄추돌 사고로 인하여 중태에 빠진 사고입니다. 또 유원지에서 ATV를 타던 서 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마주오던 다른 ATV에 받쳐 그만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네 번째로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유원지에서 ATV를 타던 A씨는 제동장치 이상으로 하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얼굴 왼쪽을 크게 다치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륜 제동장치의 일부가 절단 공구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추정, 끊어진 부위에 먼지가 쌓인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이전부터 단선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동장치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ATV 안전관리입니다. ATV 장비로는 머리에 알맞은 헬멧을 선택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눈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고글을 착용합니다. 그 밖에 장갑,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가 있습니다. ATV를 운영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ATV 타이어, 브레이크, 조향장치, 점화 플러그, 라이트, 머플러 등 작동을 확인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과 연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영 중에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요원은 안전을 확보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의학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음주자, 그 밖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용자는 반드시 금합니다. 헬멧 등 장비와 복장 착용은 잘 되었는지, 머플러가 바퀴에 끼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후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리하고 통제합니다. ATV 안전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트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동승과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테마파크에서 부모가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하단에 동승한 아이의 발이 빠져 발등이 바닥에 긁히면서 8주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동승자의 과실과 가림막 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이 미흡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긴 머리 여성이 헬멧을 메고 머리를 그대로 풀어헤친 채 카트를 운행하다 엔진 체인에 머리가 말려 들어가 두피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카트를 탈 때는 탑승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사전 통제와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트 안전관리입니다. 고카트, 레저카트라고 불리는 스포츠카트는 주로 유원지, 관광지에서 탈 수 있고
처음 카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클러치와 원터치 시동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카트 경기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트를 스포츠 카트라 하는데요. 카트장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카트장을 제외하고 따로 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트장은 트랙과 교육장으로 나뉩니다. 트랙은 방호벽과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트 전문 방호벽은 없고 자동차용 방호벽이 거의 사용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가 되는 아스콘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합니다. 교육장은 교육 장비 및 편의시설을 갖춘 안전한 곳에 마련됩니다. 카트 장비는 헬멧, 목 보호대, 장갑이 있습니다. 카트를 운영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트랙상의 이물질 제거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호벽에 이상은 없는지,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제동 장치 및 엔진 상태, 연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영 중에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요원은 안전을 확보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의학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음주자, 그 밖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용자는 반드시 금합니다. 헬멧 등 장비와 복장 착용은 잘 되었는지, 긴 머리는 묶었는지 확인합니다. 카트 안에서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는 것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영 후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리하고 통제합니다. 카트 안전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MTB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차 사고가 있습니다. A씨는 동호 회원들과 성곽둘레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하반신 마비 증세가 나타나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했습니다. 약수터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40대 J씨는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갑자기 자전거가 미끄러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1m 깊이의 참호로 떨어져 우측 무릎을 다쳐 119에 구조되었습니다. 이는 속도 제어 미숙 등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눈이 쌓인 곳, 진흙길, 빙판, 미끄러운 길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는 추락사고입니다. 김 씨는 MTB 파크 다운힐 코스에서 산악자전거로 진입 후 65m 지점에서 점프를 했지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착지와 동시에 나무에 머리를 박아 목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자는 나무에 안전보호대가 반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MTB 파크는 조성 중인 시설로 무단 사용을 금하고 다운힐 코스 이용 시에는 산림 녹지과의 사용 승인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에 따른 모든 피해는 이용자의 책임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조성 중인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했고 관할 지자체는 통제가 미흡하여 발생했던 안전사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에서 택시가 운전하던 차량이 MTB 동호회원 자전거 행렬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국도 갓길에서 이 씨는 아내와 함께 MTB 자전거를 타다 2차로를 달리던 뺑소니 차량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넘어 4m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 도로 단체 라이딩 시에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 통행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전국체육대회 MTB 경기 개최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휴양림 인근 군유림 일대에 MTB 경기장을 조성하였는데요. 기존 등산로 코스를 이용해 조성된 이곳은 선수들의 연습주로인 엘리트 코스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가 개설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코스 내에 설치된 전망대는 일부 난간이 떨어진 채 방치돼 흉물로 전락되고 있고 관람객이 가파른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MTB 안전관리입니다. MTB는 산악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종목으로 트랙 이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헬멧, 고글, 보호용품이 있습니다. MTB를 운영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 체인, 바퀴, 브레이크, 안장, 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운영 중에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요원은 안전을 확보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의학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음주자, 그 밖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용자는 반드시 금합니다. 헬멧 등 장비와 복장 착용은 잘 되었는지, 긴 옷이나 머플러 착용은 지양합니다. 운영 후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리하고 통제합니다. MTB 안전관리 시 확인 사항입니다. 안전관리 시 꼭 확인하면 좋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민사 책임이란 민법상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사 책임 유형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민사 책임은 대인사고, 스포츠 시설 제공자, 스포츠 행사 주최자의 민사 책임 및 교육을 위한 강사 지도자의 민사 책임 등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유형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계약 관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보조자의 고의의 과실과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저지른 고의나 과실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책임 관련 판례로서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서바이벌 게임 중 다른 사람이 쏜 총알에 몸을 맞자 손을 들지 않고 안전모를 벗은 상태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던 중 서바이벌 총알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80명의 학생에 2명의 운영요원만 배치한 과실이 있고 이용자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서는 야간에 공원 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자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병원에 입원 후 보행자가 인라인 스케이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고 법원은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80%의 과실을, 보행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므로 원고도 주의하여야 했다는 판단에 20%로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형사 책임이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이며 형사 책임을 위한 요건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과 행위자의 책임 등이 요건을 이룹니다. 스포츠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능한 최소한도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의 내용에는 시설의 사업자가 필요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형사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 레저 산업 전무인 K씨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와이어 등 공중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던 중 이용객 A씨가 지주대로 올라가는 2.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중 스포츠를 이용하려면 사다리를 이용해 지주대에 올라야 하는데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추락하지 않게 하거나 추락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신체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며 당사자의 주의력만 가지고 단순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비활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보험이나 공제를 통하여 스포츠 안전사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며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생겨난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스포츠 사고와 보험의 유형에는 상해보험, 대상책임보험, 용품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상해보험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인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후유장애 지급률표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상해후유장애보험, 의사의 필요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가입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는 상해의료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스포츠를 즐기는 자가 스포츠 시설 내에서 시설업자의 책임 사유로 신체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고 시설업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는 사람에게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개인배상과 물건에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이는 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승인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품보험은 시설물에서 증권상에 기재된 스포츠 시설 이용자의 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및 우연한 사고로 자신의 용품에 손해가 생긴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개개의 용품을 각각으로 하여 별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으로 체결하는 집합보험으로 운용하며 파손과 같은 손해뿐만 아니라 분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며 이때 분실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슴 압박만을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 받고 어느 정도 그 심폐소생술에 익숙해지신 분은 장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과 가슴 압박과 호흡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반인들이 그 인공호흡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심정지휘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을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면 10분, 짧으면 5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누르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가슴 압박을 시행해 준다면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 5분 정도라고 한다면, 분당 120번이라고 한다면 5분 정도라면 600번 정도를 본인이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또 일반인들이 600번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눌러야지만 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왜? 5분 뒤에는 119 구급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인계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가슴 압박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쇄골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119 신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외에서 없다면 가슴 압박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다중시설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한다면 요즘에 다중시설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쇼크를 전기를 충격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앞에 계신 선생님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누르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30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위치는 가슴의 정중앙을 깍지를 끼고 쭉 뻗었을 때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손꿈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뒤로 충분히 젖혀서 손꿈치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환자와 나와 사이는 바짝 붙으시면 됩니다. 지금 N이기 때문에 주먹 하나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팔이 간다고 가정하면 바짝 붙은 상태에서 내 무릎이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내가 안정된 자세에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깍지를 끼시고 직하방으로 누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 주황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장 충격기가 들어옵니다. 갖고 왔습니다. 이때 이분이 심장 충격기를 다룰 줄 안다면 직접 하셔도 되고, 할 줄 모르신다면 이분한테 가슴 압박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옆에 잠깐 보십시오, 선생님. 자, 저랑 하나, 둘, 셋에 가슴 압박 좀 교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때
가지고 온 심장 충격기는 가장 잘 보이는 머리맡에 두신 상태에서 온오프 스위치에 스위치를 켭니다. 환자의 앞가슴이 드러나게 옷을 벗겨주십시오. 패드 상자에서 패드를 꺼내 환자의 가슴에 붙여주십시오. 패드는 그림과 같이 붙여야 합니다. 패드 상자 피부에 밀착시켜서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 좀 해주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이때에 전기 충격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모아질 동안은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눌러야 합니다. 누르라고 얘기가 나오면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전기 충격이 간 다음에 흉부 압박을 기계의 소리에 맞춰서 계속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열, 스물, 서른, 인공호흡 2회. 이 기계는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나면 호흡을 2번 불어 넣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페이스쉴드나 포켓마스크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호흡 불어 넣는 것을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 오니 체스트 컴프레이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혈 처치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심장보다 높게 드는 게 가장 기본 응급처치고, 또 지혈에 대해서는 직접 압박과 그다음에 지혈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지혈대는 정확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상처를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직접 압박을 통해서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처가 났을 때에는 상처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든 상태에서 상처난 부위에 이 거즈라든가 다른 거즈를 통해서 상처 위에 압박을 하고 좀 눌러주세요. 한 다음에 붕대를 이용해서, 환행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매듭을 질 때에는 상처 위에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지 않은 반대편 쪽에 이렇게 매듭을 져서 상처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박골절 시 부목법입니다. 환자 여기 좀 대주세요. 관절을 피해서 묶어줍니다.
이상입니다. 대퇴고조 시 부목법입니다. 부목법 서치 시 삼각건은 7개에서 9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목이 없을 때에는 나무나 판자,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삼각건을 밀어넣을 때에는 넣기 편하게 관절을 통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삼각건의 매듭은 관절을 피해서 묶어줘야 합니다.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허리 밑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사이로 삼각건을 밀어 넣으시면 편리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삼각건을 다 밀어 넣으면 부목을 준비합니다. 부목은 짧은 부목과 긴 부목이 있는데, 긴 부목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짧은 부목은 사타구니서부터 발목까지를 연지해 줍니다. 삼각건은 부목의 모서리 부분에서 묶어주면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완전 기도 폐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 두 번째는 완전 기도 폐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이 완전히 기도에 폐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먹습니다. 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좀 도와드릴까요?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기침. 자, 더 세게 기침. 됐어. 나왔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음식물을 토해내거나 음식물을 삼켜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 기도 폐쇄가 되기 전에 반 정도 기도 폐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완전 기도 폐쇄입니다. 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때는 완전 기도가 폐쇄가 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빨리 가서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엉덩이를 대퇴 안에 딱 놓은 다음에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고 손을 덮은 다음에 후 상방향으로 한 번에 강하게 압박합니다. 거의 다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셔야 그 복부의 압력 때문에 음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임리법과 더불어 그 음식물이 기도에 막혔을 때 등 두드리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의자가 있는 경우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서 몸을 수그려서 할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이 걸렸을 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많이 숙인 다음에 손으로 등을 한 5번 이내로 쳐주시면 음식물이 밑으로 나오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임리법과 더불어 등 두드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무릎을 잡고 머리를 많이 수그린 상태에서 등을 2, 3회 정도 두드리면 음식물이 나오는 방법이 등 두드리기법입니다.